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만료가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연장 요구,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미 국무부 인사들이 잇따라서 방한을 했죠. 그래서 목소리를 냈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장관까지 포함해서 이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소미아의 직접 당사자인 일본이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를 좀 강하게 이 재연장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미 간의 외교 안보 현안은 이 지소미아뿐만이 아닙니다. 방위 분담 협정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이슈로 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미 간의 외교 안보 현안은 또 조금 더 나가보면 북미 협상과 또 역시 밀접하게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정말 여러 외교안보 현안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들 어떤 묘안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패널분들의 또 전문가적인 진단, 또 아이디어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외교안보 전문가분들 패널로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왼쪽으로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다음에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센터장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아주 중요한 여러 현안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인데요. 지금 열렸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안보협의회가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시면서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회의도 있고요. 이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군사 정책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는 올해로 51번째를 맞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우리는 정경두 국방장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고위급 회담과 확대 회담을 한 뒤 오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 유지를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이 부당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안보협의회를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접견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또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 지금 리포트에서 보셨던 대로 지금 아마 회의가 열리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51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회의의 좀 성격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듣고 얘기를 좀 들어가야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센터장님, 이 SCM이라는 게 51차나 된 거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회의 같은데 장관들 설명하고 어떤 회의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뭐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아니겠습니까? 동맹에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의 장관들이 연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름은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그래가지고 안보를 협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국방장관 간 연례 회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주로 이렇게 저도 국방부 있을 때 이곳에 참석해 봤지만 첫 번째는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북한 위협이 중심이 되니까 북한의 그 군사활동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한 다음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조가 이루고요. 그 밖에 각각의 그 해에 있는 특별한 국방 이슈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 번은 미국에서 개최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차 개최하면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개최할 차례고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의 위협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외에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전자권 전환이라든가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 그리고 방위 분담 문제를 이렇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또 그렇게 현안이 많을 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군요. 말씀 좀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SCM 즉 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가장 순서를 굳이 정해보자면 지소미아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얘기, 그다음에 방위 분담금 얘기,
뭐 전자권 전환 문제 뭐 이런 순으로 아마 얘기가 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요. 오늘 이 세 분과도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뭐 시간에도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한미 군 연합 훈련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난주부터 굉장히 이렇게 국무부 관리들 이번 주에는 국방부 관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렇게까지 한 목소리로 강하게 입장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은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재현장 없다. 이거 명확하게 지금 대통령부터 각부 장관들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는데도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마치 좀 무시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듯이 자꾸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세 분의 좀 해석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부터 좀 해주시죠. 일단은 GSOMIA라는 게 한일 정보보호 협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미 국방장관이 논의할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아닌 거죠, 사실. 한미 간에는. 한미 간에는 한일 협정인데 예. 그 왜 미국의 국방장관이 와서 한국 국방장관한테 한일 간의 협정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거는 비공식적으로 뭐 사석에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국가적인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창피한 줄을 몰라요,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영국하고 무슨 협정을 맺었는데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평을 하고 미국은 이렇게 개정해라. 뭐 이렇게 뭐 이건 이렇게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한미 관계가 완전히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평등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2국과 제3국 간의 협정을 갖다가 이걸 자기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 내정 간섭입니다. 구한말에 있을 법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미국이 좀 창피한 거고요. 예. 그리고 좀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사실 일본이 우리한테 무역 제재 가한 게 7월 1일인데 그렇죠. 6월 30일 날 다 아시다시피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마치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재개되는 것을 시샘하는 듯이 마치 그것을 제동을 걸듯이 한국에다 대고 무역 제재를 가해왔어요. 그리고 그 명분으로 한국은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나 이런 수출품에 대해서 그것이 한국에서만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 이게 마치 우리가 한국에다 주면 그 일부는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GSOMIA는 1급 이하의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정부에 많이 자문을 하는데 저도 2급도 못 봐요. 군사 기밀을. 근데 이게 국가 간에 우리를 불신한다는 나라한테 1급 기밀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미 깬 겁니다, 이거는. 예. 전혀 우리 정부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아베 정부가 이미 깼기 때문에 우린 그걸 받아들인다. 예. 당신들이 깨겠다면 우리도 뭐 굳이 하진 않겠다. 이 정도의 결정을 한 거지 우리가 깨는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결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국이 설사 자기네한테 예,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 그러면 일본에게 그 근원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한국이 일본에게는 무역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무역 제재하는 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한국이 와서 이건 유감이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건 경제 문제에서 한일 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당신들이 잘해라 이런 식인데 근데 일본의 경제 문제를 일으킨 게 안보에 불신해서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미국이 조금 좀 정직하지 못해요. 예,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처음에 2016년에도 우리가 GSOMIA를 사실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기 15일 전에 그냥 막 급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예. 미국이 밀어붙여서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거 하면 혹시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그렇죠. 아니야 했더니 뭐 한국이 러시아하고도 GSOMIA가 있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이.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우리가 하자는데 중국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중국은 우리랑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지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과는 아무 문제 없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하는 예. 거다. 이거 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GSOMIA를 연장 안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좋아하고 북중에게만 유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이것도 미국이 진짜 초강대국으로서 이렇게 자꾸 시건을 해도 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홍 박사님의 말씀은 GSOMIA는 당연히 그 일본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종료해야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면 예.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게 우리 국익에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 조금 더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거를 가지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 박사님 말씀 들었고요. 저 우리 이 박사님과 신 센터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박사님 먼저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계세요? 일단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뭐 이제 앞에서 그 전에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죠. 왜 얘가 중단이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은 뭐 그렇죠. 이미 뭐 국민들도 예.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그러면 이게 22일 밤 12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3일 0시부터가 종료되는 거를 그냥 이 상태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를 위한 그 노력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인 거죠. 노력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냐. 그럼 지금 논의가 이 문제가 촉발이 결국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그렇죠. 그 문제로 인해서 지소미아의 우리가 종료를 카드로 이렇게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거는 우리의 역사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경제와 안보가 교환되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우리는 먼저 일본에게 경제 문제를 풀어야 그 문제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이번에 안보 문제와 관련된 이 지소미아 문제를 풀겠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보 환경에 맞춰서 이 지소미아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지금 미국이 저러한 압박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후에 정말 지소미아를 종료를 했을 때 그 사후에 우리의 연합 대비 태세라든지 이런 거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안보적 관점에서 이 지소미아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나오는 반응도 그렇고 뭐든지 전제 조건을 일본이 입장을 바꿔야만 바꿔야지. 지소미아의 종료가 있다. 근데 이걸 좀 보다 큰 틀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소미아의 카드로 해서 우리가 종료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이러한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했느냐? 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국의 이러한 반응이 충분히 있을 거를 알면서도 사실상 지소미아 카드를 꺼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 대비 태세라든지 우리의 노력이 그만큼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러한 준비는 없이 지금 카드는 꺼내놓고 미국이 중재를 하면 뭔가 일본의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지소미아 문제도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시간적인 압박이 이렇게 와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너에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소미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의 미국이 중재자의 입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일본은 경제가 아니고 지금 안보 문제입니까? 일본은 똑같이 아태 지역에서의 주요 동맹 국가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안보 이슈에 대해서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입장에서 일본은 우린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경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수출 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이걸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의 축이 공간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봤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때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는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뒤에 오는 후폭풍에 대한 문제, 한미 동맹의 문제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협상의 공간이 줄어든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이 협상의 공간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넓힐 수 있는 공간, 넓힐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중에 우리 박사님께서 좀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시해 주시면 좀 좋겠고요. 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박사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의견차가 확실히 갈리는 이슈고 저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시작할까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필요한 것인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것이 해소되고 평화 프로세스가 정착된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그 효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아직 북한의 핵위협이 실제되고 계속해서 대화는 이어간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핵 능력이
증강되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옮겨가야죠. 그럼 지소미아는 순수하게 한일 관계의 문제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한미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예.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소미아를 종료하면서. 지소미아는 우리가 일본과의 그렇죠. 관계다. 일본과의 관계고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고 미국도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한미 관계의 문제로 보고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요구는 부당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은 결국 한국과 동맹을 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동맹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더해서 중국이라는 잠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러면은 이 동맹이라는 것은 결국 얻는 게 있으면 내놓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도 있고 중국 문제도 있으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미국으로서는 저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기반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정보보호협정을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돼 있고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일한 구멍이 한일 간에 안 돼 있어서 그거를 누가 미국이 사실상 주도해서 체결하도록 만들어서 한미일 간의 정보 유통이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지소미아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깨려고 하니까 우리는 한일 관계 때문에 깬다고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지역 구상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종료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일본은 지금 속으로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흐름 자체가 5월 이전에는 사실 미국의 압력이 한국한테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의 근본은 우리는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체, 결국 수출 통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걸 왜 했습니까? 안보는 핑계인 거죠. WTO에 자기들이 보복 조치를 했다고 비판을 받을까 봐 안보 문제를 걸었던 것이고 일본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 이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려고 한 거죠. 따라서 초기의 협상을 우리가 거절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압력이 우리한테 왔는데 아까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는 미국의 압력이 일본을 향하고 가고 있었어요. 왜 백색 국가 지정 제어를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해치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면서부터는 다시 미국의 압력이 한국에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소미아를 건들지 말고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제어의 부당성을 가지고 직접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유리했다고 보는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함으로써 이 판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한 판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정부가 선택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전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간다면은 저는 지소미아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약간 입장을 바꾸고 우리 정부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은 방위비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말씀을 다소 좀 길게 시간을 들여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다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만 딱 말씀을 들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약간의 포괄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충분히 답변을 좀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쪼개서 짧게 좀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얘기입니다. 세 분 다 공이 일본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신범철 센터장께서는 일본은 좀 즐기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까요? 한미일 동맹에서 일본은 우리한테 어떤 그런 존재냐?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거꾸로 우리 신 센터장님부터 얘기를 들어보죠. 일본은 우리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동맹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일 동맹은 아니고요.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고요. 한미일은 안보 협력인 거죠. 우리가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은 이유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안보 협력을 하는 거죠. 동맹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같이 싸워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한일 간에는 그러한 신뢰는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금 가장 당면한 위협은 북한의 핵
핵위협인데 예. 그 핵위협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본의 자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일본이 갖고 있는 군사 능력, 일본은 정찰 자산을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9개에서 11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물론 더 많은 정찰 자산,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또 시간적으로 구멍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때 일본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예. 중시 여기는 거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전시 증원과 관련해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후방 기지의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속에서도 일본은 역사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은 없지만 우리가 더 큰 위협에 대응하는 데서 활용할 가치는 있다. 그래서 저는 딱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이 맞다고 보고 그 수준에 맞게 일본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일본을 잘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예. 한미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맞지 않고 있나 예. 그 점이 아쉽다는 겁니다. 동맹 관계 또 협력 관계 물론 격이 좀 낮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동맹이든 협력이든 결국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우리가 일본에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이 과연 우리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별개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성된 틀에서 실질적인 정보의 공유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조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신뢰할 수 없으면 우리 정보를 안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운용을 하려고 사실은 검토를 했어요. 우리 정부가 발표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는 연장하되 정보 공유는 일본이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할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게 바뀐 게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정부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좀 추후에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박사님께서는 일본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왠지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본은 즐기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속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일본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워낙 역사적인 문제에 일본이라는 그 국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정말 클리어하게 모든 게 완벽해져야만 현재와 미래의 발전이 가능한가? 저는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국익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도 신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신뢰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퀘스천을 던지고 싶은 게 오히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남북 관계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남북 관계 사실상 신뢰 관계가 없지만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그만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는 순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국익을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소미아의 문제라든지 또 과거 이 역사의 문제와 관련돼서 너무 이 과거의 문제에 우리가 매몰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 문제에 우리가 뭔가 놓치는 건 없는가라는 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18년, 2019년 요 상황을 봤을 때 북한, 중국, 러시아의 3자 협력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 연습 강화되고 있죠. 종류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고 그들 군사 훈련이 지금 한반도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또한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고위급 군 인사 교류가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2018년, 19년에 한미일 간의 3자 협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 역사 문제로 인해서 안보 문제가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거고 지금 지난달과 이번 달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바라봤을 때 그러한 감정적인 역사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안보의 문제, 북한의 어떤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신뢰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듯 일본과도 계속해서 신뢰 문제를 우리 신뢰가 없기 때문에 뭐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한 일본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에 같이 방점을 두면서 안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과거를 중시하던 놓치는 게 현재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도 놓치는 게 많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했습니다. 홍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문제는? 예, 역사를 좀 바로 보자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고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또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었고요. 예. 그 식민 통치에 대해서 반성 한 번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불법이어서 무효라고 한일합병조약이 무효라고 해 박정희가 1965년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죠. 우리 예. 책임도 좀 있죠. 네. 그러나 일본은 한 번도 독일은 메르켈 총리 며칠 전에 또 반성하더라고요. 예. 수도 없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그래도 모자르는 일본인데 아예 반성을 안 해요. 그 얘기는 한국은 자기 마음속으로는 침략의 대상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요. 예. 그것을 반증하듯이 독도는 완전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데 그걸 지 땅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는 아주 협력 관계만 강조를 하셨는데 여차하면 독도 가지고 분쟁이 나서 서로 국지전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이기만 합니까? 일본은 우리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었던 적국이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이간질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자기네들 위안부가 아니죠. 그 납치자 문제. 예. 납치자 문제 해결하는데 이 북한 주장으로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일본은 자기네가 막 수백 명이라 그래요. 근데 예. 실종된 사람을 다 북한이 납치갔다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예. 근데 한 10여 명 되는데 설사 10여 명을 북한이 다 납치갔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수십만 명을 난징해서 30만을 학살하고 수만 명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예.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종군 위안부로 해가지고 이 성노예로 만들고 네. 반성조차 안 하고 예. 이런 나라, 이건 과연 우리 친구냐 그거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고 일본은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당연히 그들 간에는 미일 간에는 지소미아가 있어요. 그러나 한일 간에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우겨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예. 직전에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종의 경계도 해야 되고 협력을 하는데 협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본이 방해하는 측면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미국을 생각해서 예. 예. 같이 공동으로 예. 대적할 땐 대적하더라도 이건 조심해야 되고 예. 특히 미국하고 일본하고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어서 미국이 일본이 한국을 그 식민지 만드는데 지지했었죠. 그런 역사에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를 돌려주기로 돼 있는 걸 미국이 일본의 로비로 빼줬고 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주마등처럼 예.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도 좀 의심스럽다.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그래서- 질문을 이제 그거를 드리려고 네네. 그럽니다. 예. 그럼 또 그 얘기를 좀 이따 하시죠. 이건 이 박사님한테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이제 우리 홍 박사께서 6월 30일 날 이제 3자 회동이 있었는데 판문점 7월 1일 날 발표한 거, 일본이 이제 수출 보복 발표한 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상식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좀 생각이 됩니다.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요. 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예를 좀 들어봐서 일본에 대한 부분을 좀 일단 세 분의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미국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대통령이 비롯해서 이제 뭐 관계자들이 다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여러 번 밝혔고요. 심지어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만나겠다고 이제 다음 주쯤에 미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일정이 안 돼서 불발됐다는 얘기도 어제 기사가 또 나오더군요. 참 미국은 그러니까 여전합니다. 그럼 미국은 여기서 한번 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신 건 미국은 우리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해서입니다. 그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는 조금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전에 미국이 추구했던 어떻게 보면 동맹의 가치를 굉장히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 와서의 이런 과연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하나가 크게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조치로 지금 취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을 조정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걸 군사적으로 외교를 뒷받침을 해주겠다.
그 말은 북미 간의 외교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언제든지 연합훈련의 증강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화의 모멘텀을 위한다면 미국은 또 기꺼이 한미연합훈련 부분을 조정해서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 어저께 에스퍼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메시지가 과연 그 전 같았으면 한미 간의 연합방위 태세 강화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고 이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북한에 대응할 것인가가 군사적인 측면과 외교적 측면인 목소리가 이렇게 투트랙을 나갔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백악관의 그런 입장하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랑 관련돼서는 이제 비용의 문제인 거죠.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모든 비용의 문제를, 그러니까 미군이 써야 되는 비용, 그다음에 한국군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비용, 이거를 전부 다 토탈 금액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가 그거를 다 감당을 해야 되지 그걸 왜 미국이 전부 다 해야 되느냐 이러한 주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동맹의 논리랑 맞지 않은 게 아태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미국만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각 동맹 국가들의 공통된 이익이고 이해관계면 거기에 대한 상호 운용성의 문제라든지 그걸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비용의 문제도 적당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야기는 상호 운영이 필요하다,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비용 부담을 동맹 국가에게 엄청나게 전가시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동맹 국가들 입장에서는. 뭐 방위분담 얘기까지 얘기가 좀 넘어갔는데요. 뭐 어차피 이제 이 얘기는 할 거니까 뭐 사실 섞어서 말씀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홍 박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고, 미국한테 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좀 일으켜지는 걸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오바마 대통령 때는 한국을 많이 칭찬을 했어요. 자기들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민주주의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독재도 거쳤지만 이제 민주화를 꽃피운 나라,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해서 도움을 받다가 도와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우리의 동맹국, 이런 식으로 한국이 동맹에서 매우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많이 하고 교육열도 굉장히 높아서 훌륭하다, 뭐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트럼프 들어오자마자 뭐 부자 나라인데 우리가 뭐하러 도와주냐. 마치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거 같아요. 안 도와줘도 북한보다 한국이 국방력이 더 센데 왜 우리가 주한미군을 왜 갖다 두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한국의 위치라고 하는 게 중국과 일본 사이, 그리고 그 너머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공산화는 막아야 되겠다. 또 한국의 친중국화를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구소련과 미국의 관계처럼 공산국가와 민주국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전방위 대립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미국 편을 들어야죠. 그 신냉전 체제로 들어선다면. 지금 중국은 전혀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오히려 친하게 지내고 서로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해 가면서, 그렇다고 미국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주변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국과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볼 때 오히려 지금 중국이 자유무역으로 세계의 무역을 진흥하고 있고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모든 걸 중국 탓으로 돌리면서 신냉전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혹시나 중국 편이 될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고 쥐소미아를 해가지고 완전히 한중 관계, 그렇게 좋은 관계를 완전히 지금 냉랭한 관계로 만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 시청자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사드 우리가 싫다는 데 갖다 놓고 쥐소미아도 싫다는 데 한일 간에 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지금의 이 방위분담금이라든지 쥐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를 미국이 인위적으로 북한의 남치먹지 동맹에서 반중동맹으로 만들려는 기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완전히 한국과 중국을 갈라서 한국을 최전방에 있는 천병으로 만들려는 그런 구상인 거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그런 구상이 없다면 굳이 쥐소미아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북한의 미사일 동향 그런 거는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일본은 지금 굉장히 서구는 초조해. 아베가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죠. 예. 지소미아가 체결이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일본은 굉장히 손을 받는 대신에 우리는 북한의 남치먹지나 미사일 공격 동향 이런 건 거의 한미 동맹만으로도 99% 다 알고 있어요. 예. 단지 모르는 거는 북한에서 일본 쪽으로 미사일 쏘면 떨어지는 낙하 지점 정도. 근데 사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린 쥐소미아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대북 억지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연 지소미아를 우리가 연장하지 않아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더 나빠졌을 경우 과연 여전히 그런 대북 억지력을 한미 동맹 하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서요. 그 부분은 따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자, 우리 심 센터장님께서는 미국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미국은 일본과 반대라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거죠. 우리의 이익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어떤 존재냐 하는 부분은 앞서 이호령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약간 전통적인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라는 게 있는 거죠. 전통적인 행정부와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좋은 동맹 파트너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6.25 때 한국을 지원해서 성장한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한국이 잘 사니까 이제는 미국의 방위 기여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면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의 우방국에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가면 압박하고 유럽에 가서도 유럽에서 압박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외교 전략을 해치는 부분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오늘의 미국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미국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국제관계라는 것은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미국이 어떠한 존재냐? 지금 북한의 위협이라는 존재. 그리고 뭐 홍 박사님께서는 중국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뭐 자유무역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저작권 보호합니까? 그리고 중국 자기 자본시장 개방합니까? 중국도 철저한 자국 이익에 계산하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은 전통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 한국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멀리 있는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갈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국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그러면은 뭐 적대적으로 할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닌 거고요. 각자 좀 말씀하신 대로 국제 질서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외교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게 지금 맞는 건데 지금 왠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전략이 좀 꼬여가는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건데요. 이제 좀 해법적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이제 세 분이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라는 답변을 듣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소미아를 만약에 우리가 연장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길지 않게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다 또는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시간 좀 안배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은 만약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23일, 22일 밤까지 안 한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뭐 한미 관계 또는 한일 관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바로 뭐 어떤 상황이 이뤄지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체제, 비핵 평화체제를 지금 한다는 게 이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이걸 해가는 데 있어서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 채널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11월에 만약 거기가 종료가 되고 12월에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경우 북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이다. 보면은 한미일의 지소미아가 중단이 되고 한미 간의 남북 간의 지금 워킹 그룹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남북 간의 평화의 문제와 평화 체제를 예. 위해서 한미 간의 협력을 하겠다라고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지금 작동이 되고 있지 않고 예.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반도의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다 다운이 되는 거죠. 추동력이 떨어질 그렇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내년이랑 거기 이후의 단계 봤을 때는 좀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되게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주한미군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미국에서도 이미 주한미군 뭐 일부 철수, 뭐 감축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행동을 옮길 것이다라고 혹시 예상하세요? 짧게 그 부분부터. 글쎄요, 지금 현재는 28,000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걸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실화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심세타장님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보세요? 지소미아를 우리가 종료한다고 해서 뭐 당장 큰 일이야 그러니까 벌어지겠습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예. 결국 그렇지만 한미 간의 신뢰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전만 하더라도 한국 측으로부터 연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때문에 관계가 악화됐고 그런 부분에 신뢰 저하 문제는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또 북한 문제, 억제력 문제 차원에서 지금 현재 티사라고 해서 삼자 간의 한미일 삼자 간의 정보 교환 약정이에요. 이것은 이제 결국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제한된 정보만을 이렇게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미국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강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고요. 그러겠죠. 이제 한미 관계 전반과 관련해서는 이호령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미국의 지역 전략에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은 그만큼 무언가 되돌려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가장 그래서. 아픈 게 아마 북한 문제일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만나고 있는데 그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때 제공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국 정부는 사실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지금 그런 대화 정보는 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씩 늦게 주거나 불편하게 하겠죠. 그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맹이 워낙 굳건하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결국 왜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초래하느냐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주한미군 문제는 저는 지소미아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는 건 방위비 분담 때 꺼내지 그런 거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소미아와 연기하지 않을 관계없을 것 것이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홍 박사님은 어떤 상황이 뭐 중기든 장기든 단기든 어떤 식으로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작년에는 22,000명, 올해는 28,500명, 지금 28,500명인데 한 명도 줄이지 말라고 법으로 박아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일단 주한미군 철수는. 예. 그거는 이제 아마 예외 조항으로 주한미군을 좀 감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국방장관이 의회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그 국방수권법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으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결의안을 하면 몰라도 못합니다. 행정부가. 미국은 의회가 장악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화될 수 없을 거다. 그거는 일단은 지금 법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막아놓은 거죠. 하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아예 그냥 이거는 주한미군은 워낙 중요하니까 작년에는 22,000명, 금년에 28,500명 딱 정해가지고. 늘렸네요. 아니 지금 28,5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줄이지 말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지소미아가 없었죠. 한일 간에. 한미 관계가 나빴습니까? 제가 지금 이 지소미아 가지고 막 위기의식을 막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이거는 언론이 상당히 만들어낸 거고요. 다분히 미국이 한국을 다루는 법에서 그 별 4개씩 달린 사람들 잔뜩 와가지고서 그냥 압박을 막 하면 한국의 보수 언론에서 탁 받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한미동맹이 막 휘청휘청한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로 지소미아가 이게 종료가 되면 우리의 반중동맹의 성격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한중관계, 한러관계, 북한도 우리를 좀 덜 무시할 겁니다. 지금 상당히 무시하는 투로 막 나오잖아요. 아, 한국이 다르구나. 아, 미국한테 이제 할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달라지고요. 북방관계는 다 좋아지고 일본과 미국은 아, 한국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였구나.
우리가 계속 압박만 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나라가 아니구나. 저는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모든 계산법은 김정은이만 트럼프의 계산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저도 트럼프한테 계산법을 바꾸러 가고 싶어요. 예. 만약에 주한미군을 미국으로 돌려갔을 때 훨씬 돈이 많이 들고 전역시킬 것도 아니라면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하에 한국에 주둔시키는 거 이상으로 더 좋을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방위분담금을 70% 이상을 대주고 있는데 예. 세상에 트럼프가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바로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한미군 문제나 이런 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한미군은 건들 수 없다. 그다음에 한미 동맹은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트럼프가 한미 동맹을 다시 건전하게 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해법을 좀 생각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세 분의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홍 박사님 말씀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홍 박사님이 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조금 일찍 강연이 있어요. 조금 일찍 보내드려야 돼서 홍 박사님 결론을 먼저 좀 듣고 나머지 시간대로 우리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박사님은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네. 중장기적인 부분 다 감안해서 네.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한중 관계 매우 안 좋고요. 매우 안 좋다기보다 조금 불편한 관계. 사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도 방문하고 서울도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려고 하고 6월 달에도 온다는 얘기가 파다했었어요. 네. 근데 못 오는 게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온다고 사드를 철수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사드를 그냥 놔둬라라고 또 용인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못 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미국이 파는 함정에 우리는 빠졌다기보다 거의 강압으로 들어간 거죠. 그냥 사드를 황교안 대행이 그냥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저 상당히 유감이에요. 그런데 한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예. 만약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사드 기지를 먼저 1시간 내로 다 쑥밭을 만들어버리고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해요. 그러니까 사드가 과연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도 없는데 네. 이게 효용이 너무 적은 반면에 한국의 국가 전략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러 관계도 한중 관계도 카디즈를 막 무단으로 들어오고 예, 막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도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마치 뭐 한국을 다 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나라인데 목숨을 살려주니까 돈 내놔라 지금. 이런 표현이 조금 좀 성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탈적 동맹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옛날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 예. 델로스 동맹이라고 했었는데 아테네가 이 페르시아를 막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국들에 대해 처음에는 이제 분담을 하다가 자기네가 이제 페르시아를 유혹을 강조해가지고 다 돈 내놔 막 압박을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냐? 아테네가 망해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저런 정책을 쓰는 건 미국의 자신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분담금이 아니라 부담금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미국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태도로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태도 말고 굉장히 우호적인 미국은 굉장히 우리가 고맙게 한미동맹을 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도 해주고 우리가 그 덕분에 세계 10위까지 돼서 매우 고마운 나라인데 협상 전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우리 대표가 미국 대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맙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안보의 부담을 떠맡겠다. 그러니까 미군 나가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에 부담을 느낀다니 우리가 상당히 부담을 떠안겠다. 근데 그 방식이 지금 한국이 핵을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 미국의 의견이나 입장이나 이런 거 국제사회를 중요시해서 핵을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28,500명 미군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사실은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10배 이상 쓴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래식 군사력은 더 우세하다. 따라서 우리가 국방을 많이 분담할 테니까 10,000명 정도는 그렇게 국방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면 10,000명은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뭐 10,000명이 아니라 20,000명이 가겠다. 그럼 20,000명도 좋다. 그러나 핵 억지력만큼은 반드시 보장해달라. 만약에 그것도 보장 안 해준다면 우리 나름의 방법은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호관계는 유지하고 부담을 줄이고 그 대신에 방위분담금을 갑자기 5배, 6배 이건 동맹 정신을 완전히 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테면 주한미군도 그렇고요. 한미 군사훈련도 지금 북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지금 하지 말아도 좋다. 그다음에 사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 가져가도 좋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미국은 아마 그럼 없던 얘기를 하고 그냥 그대로 지금 잘 지냅시다.
저는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럴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의 문제이지 만약 저의 이런 얘기는 굉장히 반미적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은 저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솔직히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미 간의 우호 관계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알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좀 준다 그래도 우호 관계는 계속 가져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멀리 가시는데 저희 10분 일찍 보내드리는 거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서둘러 존전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뵙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시죠. 네, 예. 네, 네.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면서 자 이제 우리 홍익 박사의 아이디어까지 좀 들어봤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두 분과 함께 또 제가 마무리를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사실은 두루 다 하셨어요. 좀 그래서 이제 아마 쭉 이제 들으셨을 텐데 우리 홍익 박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잘 이제 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되니까 이분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을 좀 차례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풀어갔으면 좋을지 싶네요. 전 일단은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너무 명시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철회하지 않으면, 예.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료를 수순을 밟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일정 정도 좀 시한을 더 두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거죠. 즉 지소미아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거와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 향후 보다 더 이후에 협상의 장에서 따로 한일 간의 시간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해서 지금 연계시킨 부분을 좀 끊어내는 그런 노력을 1차적으로 하고 그러면 종료를 23일 날 자정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렇죠. 유예해놓고 일시적으로 일정 정도의 기간까지 유예를 하고 그 안에 협상을 또 보다 하자. 일본 한일 간의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결국 한미 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한해서만 한미 동맹이 맺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을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맹 국가로서의 모습도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지금 SLBM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SLBM 능력과 관련된 정보 자산이 일본이 훨씬 월등하고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북한의 위협에 증대되고 고조되는 것과 관련된 이런 우리가 대응 방안으로서의 정보 자산도 일정 정도 일본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바로 23일 0시에 종료되는 걸로 하기보다는 좀 그 뒤에 유예 기간을 조금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에스퍼 장관 대통령 그 접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는 보니까 17일 날 정경도 국방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고노 방위상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뭐 그 협상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다음에 22일 날 강경호 외교부 장관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제 또 역시 한일 간의 외교장관 회담을 좀 뭐 교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우리도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좀 보여지는데 결국 중요한 건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입장이 그대로 평행선으로 간다면 사실 만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좀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방송에서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사전 조건으로 거는 한 반전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우회적으로 풀을 수 있는 방법을 그게 이제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이호령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강구해야겠죠.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우리 편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국제관계에서 미국도 중국도 다 우리 편은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편이고 우리 국익이 최고 중요한 거죠. 자주적인 부분이 중요하단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우리 국익을 실현하는데 가까운 쪽에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 중국 말씀 홍현희 박사님 하고 가셨지만 시진핑 주석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도 갔습니다. 그거의 방어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국에 못 올 이유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흐름 자체가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겠지만 그러한 흐름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고 이 대열에서 한미일 대열에서 이탈했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고요. 예. 이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이호령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뭐 한 2달 정도 연장을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이미 통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통보했죠.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자동 종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철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 또다시 그거는 그것에 또 대해서 안 되는 거죠. 예, 문제 제기 일본이 수용을 하면 되는데 그게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방적 철회는 또 안 할 거고요. 조건부 철회를 조건부 연장을 제기한다면 그건 다시 공을 일본한테 넘기는 건데 일본의 입장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의 근본적인 해법은요. 청와대가 나서지 말고 국방부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소미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주무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어서 결단을 내리면 좋은데 뭐냐? 우리가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미 그런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외교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죠. 뭐냐? 지금 미국이 너무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서 있어서요. 최근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그럼 미국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게 만약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한미동맹을 고려해서 일방적으로 연장 결정을 한다면 미국 너희들이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갖다가 일본이 철회하는 것을 담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미국이 담보한다면은 이것은 각국이 모두 자기의 자존심을 채워가면서 우리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참은 게 되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미일동맹 차원에서 예. 백색 국가를 그러니까요. 철회하고 이런 방식의 요구를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에스퍼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요구를 하고 약속을 받아놓으면 해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지 여전히 의문스럽고 전반적인 전망은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만일 우리 정부가 그런 결심을 했다면 앞서 이호령 박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충격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안정장치나 대비책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를 과연 일본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물밑에서 이루어져서 미국이 또 그런 요구를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했을 때 그걸 일본이 아베 정부나 아베나 일본이 안 들어줬을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책임 소재가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구를 들어주면 예. 우리의 외교에 성공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일본이 그걸 거부하면 미국의 압력이 일본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셋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방위분담 얘기는 오늘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오늘 아마 SCM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을 거고 또 그다음에 군사위원회인가요? 어제 있었죠. 거기서도 이 얘기가 또 나왔고 그래가지고요. 한 말씀씩만 좀 듣겠습니다. 두 분이 이 방위분담금 문제 지금 사실은 6조가 기정사실이 지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국이 상식선을 넘는 요구를 하는 건지 그 이유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과연 이거를 국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내년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기 상당히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방위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지 같이 묶어서 방위분담 문제 두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50억 달러 이야기가 나온 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 중에 나왔던 게 지금 올해까지도 계속 이 이야기가 그러네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요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50억 달러의 발언을 지금 이번 협상에서 요구한 것처럼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된 게 아니다. 그렇죠. 확실한 이번에. 어느 누구도 방위비 분담금 금액이 50억 달러라고 이야기한 건 없죠. 그러니까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이 이야기된 거고 이번에도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많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추이를 보면 굉장히 5% 미만으로 굉장히 완만하게 상승을 해왔었죠. 작년에 많이 늘어나게 8% 작년이 조금 넘게 8%. 늘어나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많이 예. 뛰었었는데 1조 넘는 금액이 이제 됐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번에 문제가 이게 1년 연장이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이 1년 연장을 그 전에 했던 것처럼 5년으로 바꾸든지 계약 기간을. 네. 그다음에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이 이 많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 수준에서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거 요구냐,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정말 그러한 예. 필요성이 있다면은 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보다 과한 거를 요구한다면은 예. 지금 특별협정이라든지 우리 예. 소파의 협정을 개정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만큼의 요구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협상의 안으로서 올해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난번 국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외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번 방위분담 협상의 또 하나의 새로운 포인트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미국이 사실은 올 초에 글로벌 리뷰라는 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맹국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를 갖다가 준비를 했겠죠.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역의 그 기여라든가 예. 또는 전략 자산의 평시 운용 비용 한반도에 있지 않고 괌에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결국 한반도 안보를 위한 거니까 포함시켜라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건 여야를 떠나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데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죠. 왜 미국은 많이 요구를 그렇죠. 할까?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리뷰를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운이 없어요. 첫 번째군요. 예, 한국을 협상하고 일본을 협상하고 유럽을 협상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음 협상이 편하니까 요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과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협상 전술이라는 것이 최대치를 요구하고 어느 정도 깎아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억을 부르고 있지만 뭐 저는 한 20억 달러 정도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창의적 접근을 해야죠.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든 올려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올려준다면 그것을 갖다가 상쇄할 수 있는 다른 걸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죠. 받으면 된다. 예. 전 대표적인 게 원자력 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몇 배 줘도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우리는 농축을 20%밖에 하지 못해요. 이거를 30%, 40% 올려받으면 우리 원자력 발전에서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몇십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수반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요구가 세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역으로 받아내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 국민께 설명하고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우리 시청자들께서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라늄 농축도 우리가 일본보다 차별당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분명히 이럴 때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꼬여 있고 얽혀 있을수록 뭔가 창의적인 접근,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는 뭔가 좀 다른 차원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분담과 관련돼서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역으로 좀 요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물론 상대방 미국의 현재 입장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하고 또 활용할 차원도 있다는 말씀도 좀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좀 제가 새롭게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원래 세 분 계셨는데 한 분이 먼저 가셔서 두 분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공개였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입을 꽉 다물었다는 얘기도 좀 들려왔습니다. 이 얘기 중심으로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최순애 평론가와 함께 내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어제 오전 9시 3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차명 보유한 WFM 주식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로 이어지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시종일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는 8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섣불리 해명에 나섰다간 말이 꼬일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의 질문을 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조 전 장관 측은 부인과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달라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하를 통해 사실상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비공개 통로를 통한 출석을 검찰에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의 훈령이 시행되기 전 대검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비공개 출석이 가능해진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이런 조치의 1호 수혜자가 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두 차례 더 소환할 방침입니다. 예, 매주 월요일, 금요일은 최순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조 전 장관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사실은 소환 조사는 시기 문제였고,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소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는 사실은 별로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왜 이 진술을 거부했을까 싶네요. 사실 이번 주 초에 네. 소환을 예상을 하면서 본인의 그 SNS에 그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마치 이제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도 했거든요. 내가 뭐라고 하든 기소가 될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본인이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겠죠, 되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아마 한 11번 정도의 조 장관 이름이 거론된다잖아요. 그러니까 14개 혐의 중에. 공범으로서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행위나 어떤 그런 범죄 혐의를 이제 서술하는 과정에 관계돼 있으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조 장관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이거를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이제 자존심이 되게 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반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인데다가 그거를 일일이 해명하자고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기자회견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말과 배치되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아마 검찰 조사 과정에 좀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판단을 했을 것도 같아요. 본인이 또 형사법 전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렇게 전면 부정하는 거, 묵비권 행사하는 것도 뭐 유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이제 예측이 있긴 합니다만 재판에서 그렇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면 부정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합니다만 본인이 이제 오히려 구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유불리를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그러겠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응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은 또 수능 날이었잖아요. 수능 날에 또 비공개 소환을 가서 8시간 조사받고 또 갔다 와서 뭐 참담하다 신청하면서 이제 그렇게 밝힌 걸 보면 어쨌든 이 지금 79일 만에 수사 시작 79일 만이고 사퇴한 지 30일 만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또 나름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 어떤 뭐 나름대로 전략적 대응의 일환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할 거, 검찰의 기소가 뭐 당연히 될 테니 지금까지 했던 모습을 봤을 때 결국은 승부는 재판에서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네, 지금 어제도 뭐 재판 가서 어쨌든 그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의 뭐 근 100일간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는데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또 청문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 조사에 또 이렇게 가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묵묵부답이고 대응을 안 하니까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뭐 실망 내지는 뭐 또 더 실망한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의 조국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또 공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뭐 중 공인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닌데 시시비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또 한 번 국민 앞에서 사과하면서 뭐 선후를 또 얘기해주는 그런 또 나름대로 이렇게 뭐 형식지적인 예의, 국민에 대한 어떤 뭐 예의 이런 것도 좀 국민들은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되고 난 다음에 그 정 교수 변호인단에서 내온 반응도 사실은 결국은 이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식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조 장관의 어떤 이런 모습들도 결국은 정경심 교수 같이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 뭐 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드니 우리는 재판에 가서 시시비급여를 가리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조 장관이 어쨌든 공인이니까 물러나고 검찰 수사를 냉정하고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맞아요. 거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는데 또 워낙 내용이 그러한데다가 조 장관의 어떤 기대치가 어떤 진보의 아이콘으로 있었던 터라 밝혀지는 내용들이 사실은 실망스럽게 그지 없거든요. 그리고 추정컨대 부인이 그렇게 이제 사모펀드 운영을 하고 또 차명으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과정을 과연 조 장관이 몰랐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조 장관의 태도는 수사 임하는 태도는 재판도 재판이지만 재판에 가서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합리적 의심의 지점은 과연 뭘까? 이거는 이미 국민들의 마음으로 이미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사려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나 이제 청와대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지금 이제 조 장관 어제 이제 소환되는 날 또 뭐 검찰 개혁을 또 뭐 상황 점검한다고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반성을 진정으로 하는 건지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를 뭐 수백 번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미칠 파장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동안의 조 장관이나 정 교수가 보여왔던 그동안의 어떤 진술했던 모습 이런 부분들과는 정말 완전히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굉장히 큰 스모크면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지난주에 또 새로 이제 검찰을 통해서 밝혀진 이제 사실들이 그 헤어 디자이너나 펫북 친구들의 이름을 통해서 2017년 7월부터 7월 4일 날인가 7월 5일 날 이제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2017년. 그리고 이제 지난해까지 3월까지 계속 차명으로 주식 그러니까 이거는 백지 신탁 위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과연 몰랐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법리를 따지기 이전에 심정적으로는 이미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압박을 하고 있고 그 수사 보고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돌출을 했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고.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수사 보고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총장이 보고를 해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제 개편. 검찰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한 47곳 더 추가로 없애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중요 사건이고요. 아무 사건은 아니지만. 물론 그건데 근데 중요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청법에 의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총장한테 보고받도록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검찰 사무보고 개정안, 그러니까 훈령을 통해서 바꿔가지고 12월 안으로 그렇게 이제 수시로 보고받도록. 그게 서면이냐 직접 대면이냐 이거는 관계없이요. 일단은 보고를 하게. 그러니까 보고를 하게 했으니까 뭐 그게 필요하면 사실 서면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 사건이라면 사실 대면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일단 저 직제 개편은 자의적 수사, 인지 수사,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지금 또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한다는 거는 당장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는지 일일이 알아보고 때로는 압박도 하고 때로는 방향 전환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내 수적으로 부리겠다는 어떤 게 읽혀지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 그것도 또 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또 지금 김호수 차관이 8일 날 또 대통령께 직접 보고했다고 하잖아요. 저 내용들을. 그래서 저 부분은 과연 합리적인 검찰 개혁인가? 과연 이게 지금 정권을 떠나서 제대로 된 검찰을 정립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개혁 아닌가라는 좀 문제 제기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더 좀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정부 성향의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뭐 친정부 성향의 검찰 아니었나요? 뭐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로남불이 지금 바뀌니까 과연 진정성이 있다면 내 정권에서 그거를 잘라야 되는 건데 똑같이 과거를 비난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정당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읽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어느 쪽에서 봐도 타당하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의 안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이제 속도예요, 속도. 되게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저것이 비록 이제 훈령이라는 거는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왜 저렇게 속도를 밀어붙일까?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받으면서도 이 대목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속도를 안 내면은 비정치적인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정권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어떤 감정적 대응도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정권 후반기에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이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거를 사전 차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훈령을 저렇게 개정하면 또 나중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또 훈령을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훈령이야 뭐 그렇죠. 예. 그런 정당성 차원에서 그러면 정말 진정성이 있고 이게 정말 지고지선의 검찰 개혁안이라면 향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고쳐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과정의 절차의 타당성은 확보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최 평론가님 그 말씀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제도로 아무리 틀어막아도요 사람이 그거 악용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속도도 뭐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말씀에 이제 논리적으로 뭐 제가 다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속도를 뭐 빨리 하는 이 문제는 사실 2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한다고 그래서 훈령 몇 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검찰이 뭐 이를테면은 갑자기 확 이제 뭐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갈 건 이거는 사실은 조직이라는 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 문제에 대해서도는 좀 어쨌든 뭐 이렇게 대단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까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네, 토론은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이제 수렴을 하죠. 근데 상당히 이렇게 뭔가 저강도처럼 뭐 어쨌든 그렇게 읽혀지는 대목이 저는 뭐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정치권 얘기로 가볼까요? 유승민 의원이 변혁을 대표로 사임을 했어요. 이 변혁이라는 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뭔가 좀 새롭게 해보자라는 것 통합 차원에서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만든 이제 모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무슨 어떤 의미를 이게 대신 이제 오신환 지금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이제 한창 무르익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보수 대통합 이 움직임 이거에 뭔가 또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평론가님은? 일단 겉으로 보여지게 이제 오신환 대표로 그러니까 변혁의 오신환 대표의 모양이 일단 70년대생으로 만들었다는 거. 뭐 그렇게는 이제 아마 대외적으로 말하기는 좋은 거리는 건 맞아요. 젊게 만들었다 이거죠. 유이동 의원하고 이제 창당기획당인 이제 단원인 유이동 의원하고 저기 권은희 의원도 이제 70년대생이라 이제 다 이제 젊게 간다 이러는 거고 어제 아울러 또 이제 80년대생으로 이제 창당 기획단원들을 또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개혁 보수이면서 젊은 세대들과 함께 간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통합을 염두에 둬서 한국당과의 어떤 반대되는 내지는 한국당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정립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또한 한국당과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되죠. 어떻든 상대한테 없는 컨텐츠가 우리가 있으니 우리의 지분 확보를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통합 논의의 그렇죠. 저는 연장전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지난 2주 동안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그 변혁 대표 간에 오갔던 어떤 진실 공방 같은 것들이 사실은 황 대표한테도 좋지 않고 유승민 의원한테도 좋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이 통합 논의가 시작될 즈음에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이제 입장이 되게 공공했던 입장이에요.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유승민 의원이 오갈 데가 없나 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통합 얘기가 진전이 되면서 사실 유승민 의원이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됐죠. 어떤 입지를 다시 이제 이렇게 단단히 다질 수 있는 어떤 지점에 다다랐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데 그 협상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공천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 협상이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황교안 대표가 얼마를 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얼만큼을 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쇄신과 물갈이 폭과하고 또 연동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12월 초에 그 선거제 개헌하고 이제 변수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뭐 있다면 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맨날 뭐 이 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렇게 날마다 공방을 하기에는 서로 이제 데미지가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물밑 협상은 뭐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뭐 생각이 없다, 협상 의지가 없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것도 그냥 전략이고. 정치적 레토릭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지금 최 평론가님 사실은 가장 핵심을 찔러주신 게 결국 공천 문제다.
황교안 대표가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천에 대한 전체적인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과연 현재 한국당 내에서 그걸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어떤 시나리오나 내지는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는지가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당내에서 약간 그 입지가 정말로 그렇게 공고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계속 뭐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객관적 상황은 이제 좀 부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물갈이나 공천 이 휘두르는 사실은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공천의 후유증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러면. 공천의 잡음은 항상 따라오는데 그거를 그러면 견고한 지도력이나 견고한 어떤 당내 기반으로 어떤 그거를 무마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조금 이제 불안한 거죠. 예. 그리고 약한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되게 이제 멈칫할 지점이 예. 생기는데 그거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렇죠. 타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만 바라보고 박수 받을 일을 할 것이냐? 그렇죠. 과연 정말 너무 파격적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국민들 박수 칠 수 있거든요. 예.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는 거는 이제 황 대표의 결단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모습은 지금 최평원님 말씀하신 그쪽 방향이랑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 말씀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의 동맹 관계,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 모양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각자 지역에서 역할을 하던 이 외교 안보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이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 그 자신일 테고요. 그 이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미국의 국력이 예전보다 약해졌고 그 틈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의 위기감이 커졌다라는 점으로 익힐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상식선을 넘는 방위비 증액 요구도 결국은 미국이 예전처럼 글로벌 안보 비용을 혼자 부담하기에 힘이 붙이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다라는 해석도 그래서 나옵니다. 문제는 정부가 예전처럼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던 그런 번에 주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거부를 할지 또 들어주던 거부하던 그 어떤 선택을 하던 정부는 그 후폭풍을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꺼내들었던 어떤 선택들이 그런 후폭풍, 뒷바람에 대한 준비까지 염두에 뒀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